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울트라 바이올렛 스펙트로스코피, 즉 자외선 분광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책에서 볼 때에 1, 2, 3, 4, 5, 6, 7장까지 했었죠. 7장까지 했고 그 다음에 5, 6, 7이 NMR 부분이었고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장에서 NMR에서 스핀 스플리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스플리팅 됐을 때에 커플링 콘스탄트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자 8장, 9장에서도 보면은 좀 더 복잡한 2D 스펙트럼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살펴보는 항목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그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1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외선 분광법이죠. 그러니까 자외선 분광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자외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든 화합물에 아니면 우리가 합성할 화합물에 이중결합이 연속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이중결합이 어떻게 연속되어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쉽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기를 가지고 뭐 변전고리에 가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중결합이 많으면은 실제적으로는 보면은 UV하고 그 다음에 적외선 사이에 보게 되면은 비지블 라인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당근 주스를 먹었을 때에 아니면은 토마토 주스를 먹었을 때에 그 색깔은 동일하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당근에 들어가지고 있는 베타캐로틴이라는 화합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중결합의 수가 엄청나게 많구나. 왜냐하면 이중결합이 연속되어 가지고 있는지 세 개가 연속되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UV 스펙트럼인데, 실제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당근 주스 같은 경우에서 보면 색깔이, 그죠? 근데 그 베타캐로틴이 들어 가지고 있는데 베타캐로틴에는 이중결합이 11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결합의 숫자가 너무 많으면은 뭐가 되나?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염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중결합이 있지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도 색소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 영역은 뭐냐 하면은 200에서 한 400 나노미터 사이에 그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400에서 한 800까지는 우리가 나노미터 사이에 있어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중결합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이 화합물이 맞다 틀리다를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 울트라 바이올렛 스펙트로스코피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펙트럼, 이게 전자기 복사선이라고 하죠. 전자기 복사선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여기 엑스레이에서부터 감마레이, 그 다음에 엑스레이에서부터 라디오 웨이브까지 여러 가지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화학에서 쓰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거기는 이와 같은 전자기 복사선을 우리가 뭐가 되나요? 화학에서만 아니라 물질을 분석하는 데서뿐만 아니라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죠.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들을 때에 주파수에 맞아야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집에서는 뭐가 되나요?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데워 먹을 때 마이크로 오븐을 쓰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쓰죠. 그 다음에 적외선은 뭐가 되나요? 온열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우나를 하면서 적외선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자외선은 뭐가 되나요? 이미 햇빛에 많이 노출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자외선,
그 다음에 자외선을 뭐가 되나 막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되나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골절이 어느 부분이 됐는지 이와 같은 것을 알아낸다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좀 더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전자기 복사선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특성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왔죠. 마찬가지로 화학에서도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뭐가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적외선을 가지고 화합물의 그 구조가, 그게 신축 진동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은 회전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작용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라디오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라디오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뭘 했나요? NMR에서 어느 만큼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화합물의 구조를 카본 스펙트럼이라든지 프로톤 스펙트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NMR을 가지고 이와 같은 구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분은 우리가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질량 분석 스펙트럼은 뭐가 되나요? 일렉트론 빔을 강하게 해가지고 화합물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조각들을 모으게 됩니다. 모으게 되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화합물의 구조를,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뭘 하는가 하면 이와 같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전자기 복사선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오늘은 뭘 쓰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진동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아니면은 뭐가 되나요? 지금 파장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좌회선이라고 하는데, 그 좌회선 부분에 대해서 뭐가 되나요? 그 자외선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는데, 분석하는데 활용하는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한참 SNS 상으로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확인됐던 것이 뭐가 되나? EUV라고 하는 것이죠. EUV 들어본 적 있나요? EUV는 실제적으로는 자외선 영역 중에서 아주 엑스레이에 가까운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 극자외선을 이용을 합니다. 극자외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뭘 하나요? 어떤 반도체 부분에서 어떤 극자외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포토레지스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파장이 되겠죠. 우리는 여기보다는 여기에 일반적인 UV에 해당되는 파장, 그 다음에 그 진동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느냐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한 400에서 한 800까지 정도, 정확하게는 380 나노미터에서 그 다음에 780 나노미터 정도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많은 영역대에 있는 전자기 복사선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특히 전자기 복사선은 특별하게 우리가 뭘 가지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가 하면은 진동수가 어떻느냐, 진동수라든지 파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의 에너지 양이 얼마나가 되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파장을 했을 때에 파장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를 가지고 이와 같은 것들을 구분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우리가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은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에 해당되는 것은 파장이 크다는 이야기는 웨이브가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게 얘기죠. 그 다음에 파장이 작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때는 뭐가 되나요? 진동수는 많아지게 되겠죠. 진동수가 많아지게 되면 파수도 많아지게 되겠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되게 요 부분은 요 부분에 있어서는 400이니까 800이니까 요 사이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한 UV 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백큐um UV 이게 극자외선이 되겠죠.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구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용한다든지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적외선을 사용한다든지 이와 같은 UV를 사용한다든지 엑스레이를 사용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을 수 있게 되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크로웨이브에 관해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마이크로웨이브는 왜 우리가 사용을 해주는가 하면 마이크로웨이브는 아주 짧은 순간에 극성이 있는 물질을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극성이 있는 물질을 회전을 시켜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극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회전한다고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죠. 아주 소량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지만 회전수를 증가시켜주게 됩니다. 회전수를 증가시켜주게 되면은 회전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작은 에너지들이 모여서 큰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냉동식품을 가열할 때 냉동식품 자체는 뭐가 있나요? 중간에 물이 얼어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마이크로웨이브는 뭘 좋아하나? 물을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 있는 회전을 많이 시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 음식을 빨리 데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익힐 수가 있고 하는 그런 데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하는 데서만 사용하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음식을 할 때에 아래쪽에서 우리가 컨벤셔널 히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아래쪽에서 열을 가해주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되나? 열이 여기에 뜨겁게 됐다가 점점 이렇게 이제 올라가주게 되죠. 점점 올라가주게 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웨이브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컨벤셔널 히팅하고는 달리 마이크로웨이브는 아주 같은 그 모든 방향에서 에너지가 다 들어가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데워지고 여기도 데워지고 여기도 데워지고 여기 뭐가 되나? 전체를 동시에 데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데우기도 좋지만은 뭐 하기에도 좋다? 반응을 하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 가지고 유기화학 반응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실험실에서만 하더라도 우리가 큰 마이크로웨이브 장치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5명 이상을 박사학위 논문을 쓸 정도로 그는 화학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전자기 복사선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은 조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파수라든지 파장을 가지고 우리가 진동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 파장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는 우리가 적외선 그 다음에 이것도 적외선에 속하죠. 비지블 영역에 그 다음에 바이올렛에 그 다음에 백큐um 울트라바이올렛 뭐 어떻게 보면 극자외선 부분이라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엑스레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화학물의 구조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엑스레이는 우리가 병원에서도 쓰지만은 그죠? 병원에서 쓰지만은 화학적으로는 어떻게 쓰나요? 우리가 덩치가 큰 분자들을 뭘 하나요? 구조를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뭘 하는가 하면은 그 부분들을 크리스탈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크리스탈을 결정을 만들어 주게 되죠. 그 결정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결정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엑스레이를 가지고 해설을 시켜주면서 화합물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모두가 다
어떤 화합물의 구조와 관계되는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뭐가 되나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런 것들이 유기화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어느 부분이 지금 여기서 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UV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UV는 이런 화합물인지 이런 화합물인지 이렇게 구분을 못합니다. 이게 하지만은 이런 화합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화합물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 이중결합이 컨주게이션 돼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을 뭘 하나요? 잘 흡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흡수하는 영역은 대개 한 200에서 400나노미터까지를 우리가 카운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유기화학에서 뭘 하나요? 화합물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이중결합이 한 몇 개 정도 있는지 이중결합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여기서 UV 스펙트럼에서 나타난다 뭔가 맥시멈 피크가 나타난다면 뭐가 되나요? 이중결합이라든지 연속돼 가지고 있든지 뭔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유기화합물이 맞는데 적어도 뭐가 되나 UV에 찍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는 거기는 컨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는 이중결합이라든지 이런 화합물들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왜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느냐 하면은 에너지 스테이트는 두 가지 상태가 있죠. 결과적으로는 그라운드 이 상태가 있고 익사이티드 된 상태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두 가지 에너지 상태 중에서 우리가 그라운드 상태냐 아니면 우리가 익사이티드 된 상태냐 요 차이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에너지에서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빼주게 되면은 요게 델타 E 값이 에너지 차이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에 이와 같은 그 에너지 차이 값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되게 크게는 어느 만큼 되나 여기에 해당되는 한 125에서 650 킬로줄 퍼 몰이 되는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호모나 루모 이야기를 2학년 2학기 때 들어봤죠. 그때 뭐였나요? 디엘소울드 반응을 한다든지 호모 루모가 뭐였나요? 지금 호모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나요? 호모라고 하는 것은 분자궤도 함수에 전자가 채워진 것 중에서 가장 높은 놈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따가지고 HOMO 해서 분자궤도 함수 중에서 에너지가 채워진 것 중에서 가장 높은 놈이 여기로 보면은 뭐가 되나요? 이 놈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게 미안합니다. 여기가 이게 루모가 되고 이게 호모가 되는 것입니다. 루모, 호모, 그죠? 여기에 채워진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중결합인 경우에 여기서는 이중결합이 요 경우는 뭐가 되나 이중결합이 이렇게 두 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서 에너지 스테이트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중에서 그 다음에 전자 네 개가 있으니까 여기 맨 처음에 채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채워지고 세 번째 채워지고 네 번째 채워진 요것들을 본다면은 요 분자궤도 함수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분자궤도 함수 중에서 전자가 채워진 것 중에서 요것이 가장 높지요. 그래서 이게 호모가 되고 좀 더운 것 같네. 호모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은 전자가 뭐가 되나요? 분자궤도 함수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낮은 놈이 되는 거죠.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낮은 놈이 뭐가 되나요? 낮은 것이 이게 루모가 되죠. 그래서 요 상태가 루모. 여기서는 요것이 호모, 요것이 루모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응에 관여를 해주게 됩니다. 에너지 스테이트는 이와 같이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호모 단계 아니면 이와 같은 루모 단계, 이와 같은 호모 단계, 이와 같은 루모 단계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다가 에너지를 더해주게 되면 뭐가 되나요? 여기서 전자가 이런 식으로 전자 이동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 여기에서 전자 이동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어느 쪽이 우리가 전자 이중결합이 한 개인 경우에 하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두 개인 경우에 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요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더 힘이 드나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더 힘이 드나요? 여기서 요 차이는 밴드 갭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이게 오비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이중결합이 한 개 더 있는 것이 이중결합이 한 개만 있는 것보다는 뭐가 되나요? 이 거리가 요 차이가 에너지 차이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뭐가 되나요? 좀 더 쉽게 올라가 줄 수 있게 되겠죠. 요것보다는 물론 이것도 올라갈 수는 있게 되겠지만은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어떤 우리가 여기서 올라가는 때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게 되면은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이 화합물이 이중결합이고 이 화합물이 그 이중결합이 두 개가 있는 화합물이다. 왜? 차이가 되겠죠. 이중결합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요 사이가 점점 더 작아지게 되겠죠. 맨 처음에 이야기한 베타캐로테인 당근 주스 속에 들어가지고 있는 베타캐로테인은 이중결합이 11개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점점 차이가 나겠죠. 그 에너지는 뭐가 되나요? 우리 눈으로도 관찰할 수 있는 에너지 영역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눈으로 들어왔을 때에 주황색으로서 확인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와 같이 이중결합이 한 개 있다든지 이중결합이 두 개 있다든지 세 개 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차이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고 뭐가 되나 UV를 쪼여졌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화합물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한 부분으로서 활용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은 전체적인 에너지는 뭐가 되나요?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파이, 시그마 오비탈, 그 다음에 파이 오비탈, 그 다음에 파이 스타, 그 다음에 엔타이, 이게 시그마 스타,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남본딩 오비탈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 여기서 에너지가 가장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가장 쉽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가장 어렵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은 뭐가 되겠나요? 여기서 시그마에서 그 다음에 시그마 스타로 올라가는 이때가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해 주게 되겠죠. 아니면은 여기에서 파이에서 파이 스타라든지 아니면은 N에서 파이 스타라든지 N에서 시그마 스타라든지 우리가 에너지 이동이 가능해 주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 중에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파이에서 파이로 올라가는 이중결합의 수가 많아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N에서 파이 스타까지 이와 같은 것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영역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크게 나눠 보게 되면은 이제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 전이 트랜지션이 되느냐, 시그마에서 파이 스타까지 트랜지션이 되느냐, 그 다음에 파이에서 파이 스타까지 트랜지션이 되느냐, 그 다음에 남본딩 오비탈에서 시그마 스타까지 트랜지션이 되느냐, 남본딩 오비탈에서 파이 스타까지 트랜지션 전이가 되는 이런 종류들이 있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그마에서 시그마까지 가더라도 아주 많은 세분화된 단계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했을 때에 이와 같은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몇 가지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종류의 뭐가 되나? 에너지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가능하다. 에너지 전이가 가능하다. 그죠? 크게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고, 대개 이와 같은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 트랜지션은 우리가 알케인 화합물에서,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없는 화합물이 되겠죠. 알케인 화합물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UV는 이중결합을 가지고 몇 개나 가지고 있는가를 갖다가 알아보는데 유용한 도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확인은 정말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개 이제 시그마에서 파이스타까지 있어서는 카르보닐 화합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능해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파이에서 파이스타까지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알킨 화합물 이중결합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카르보닐 컴파운드 CO 이중결합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알카인 화합물 3중결합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아조 화합물 N, 그죠? 이와 같은 3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들에 있어서는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파이 트랜지션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난본딩 오비탈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시그마 스타로 가는 것들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죠? 난본딩 오비탈에 있죠. 결과적으로는 비공유 전자상에 있게 되겠죠. 비공유 전자상을 어딘가는 이렇게 전자를 밀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옥시전이라든지 나이트로전, 그 다음에 설퍼, 그 다음에 할로전, 이런 것들이 다 뭘 가지고 있나? 비공유 전자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화합물들은 뭐를 난본딩 오비탈에서 그 다음에 시그마 스타까지, 아니면은 여기에 특별하게 이런 경우인데 또 이중결합으로 돼 가지고 있다, 카르보닐로 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서는 난본딩에서 그 다음에 파이스타까지 전이가 가능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다섯 가지의 트랜지션이 에너지 트랜지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섯 가지는 이렇게 분류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전이들은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로 트랜지션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CC 단일 결합이 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궤도함수를 그려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나? 요 위에 하나 단계가 이거는 반결합 상태가 되죠. 결합이 반결합 상태가 되는 게 시그마 스타가 되죠. 반결합 상태에서는 요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될 때에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필요해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그마 스타는 여기에 있는 어떤 것들이, 여기에 있는 전자가 결과적으로 여기에 결합돼 가지고 있는 이 전자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그마 스타 트랜지션이 가능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N에서 시그마 스타까지는 요노와 같은 결합이 돼 가지고 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쌍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그때야 한 요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비공유 전자쌍은 여기도 되지만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그 다음에 다른 결합에 영향을 미쳐주게 되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N에서 시그마 스타, N에서 시그마 스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N에서 시그마 스타 트랜지션, 에너지 트랜지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N에서 파이에서, 그죠? 파이에서 시그마 스탑인데 이런 경우는 지금 뭐죠? N에서 시그마 스타가 되는 거 조금 전에 했던 그게 되고, 요거하고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요것은 이미 여기에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요 파이 결합이 반결합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파이에서
파이스타로 가는데 에너지가 요만큼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파이에, 이거는 시그마 본드가 되고,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는 요 전자가 이쪽으로 전자를 밀어줬을 때 우리가 파이 트랜지션 스테이트, 여기에서 이런 경우는 뭐가 되나, N에서 그 다음에 시그마, 그 다음에 트랜지션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기에 이미 파이 결합 상태가 돼가지고 있는 거, 요 파이 결합이 그 다음에 파이 스타 형태로 바뀌는 경우에, 아니면은 요와 같이 파이 결합에 관여하고 있는 전자 두 개가 다른 쪽으로 전자를 밀어주는 이와 같은 파이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가능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봤던 것이 파이에서 파이스타로 이렇게 일렉트론이 전자가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가 되나, 비공유전자쌍이 그 다음에 파이스타로 전자를 전이해 주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와 같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라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UV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에 이와 같은 피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피크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실제적으로 찍어보면 피크들이 하나는 높게,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게 뭐가 되나, 곡선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럼 요 하나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요 하나가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UV가 어떤 과정에서 이것이 생성되느냐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트 스테이트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맞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차이가 미세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수가,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했지만 더 많은 레벨의 에너지들이 서로 약간씩 다른 것들이 전이가 일어나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표시했을 때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트 스테이트로 우리가 전자가 이동한다, 그 다음에 전이를 한다 표시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더 복잡한 어떤 바이브레이션 스테이트 레벨에 의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E0에서 E1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더 복잡한 형태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요런 어떤 이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어떤 흡수라든지, 그죠? 흡수 피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플로로센스 행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적외선을 이용하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대개 이제 흡수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지금 요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요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행강은 뭐가 되나,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에 그 차이를 나타내 주게 되는 것들이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대개 우리는 이제 화합물의 구조를 분석할 때는 이제 이 적외선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그 자외선을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게 됩니다.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주게 되면은 IR을 좀 더 깊게 들어가주게 되면 우리가 라만까지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유기화학에서는
주로 IR 가지고 다 하고 좀 더 이제 물리학적인 접근을 한다면은 라만 스펙트로스코피까지 들어갈 수는 있게 되겠죠. 자, 기본적인 이와 같은 패턴은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파이 스타입니다. 파이에서 파이 스타로 일렉트론이 전이가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 다른 어떤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에 포커스는 결과적으로는 이 화합물 중에 이중결합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복잡한 화합물 중에서도 이중결합 부분에서만 생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에틸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호모 상태가 가능하고 이와 같은 루모 상태가 가능해 주게 되죠. 그러면 호모는 전자가 채워진 것 중에서 가장 낮은 게 되니까 이와 같은 상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자를 준다면은 전자는 적어도 뭐가 되나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에너지를 줘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에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루머 쪽으로 이동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와 같은 완쓰리부타다이인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완쓰리부타다이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CH2에 CH2 그죠? 이런 형태로 가능해 주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게 되면은 네 가지 스테이트가 가능하죠. 즉 한 가지는 여기와 같은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파이 스타가 되면 여기서 파이 1에서 파이 2 파이 3 스타 파이 4 스타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궤도함수가 가능해 주게 되겠고 네 가지의 궤도함수는 이런 형태로 에너지 차이가 나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 네 개의 궤도함수 중에 전자가 몇 개 채워져 있나요? 네 개가 채워져 가지고 있죠. 그 네 개가 채워져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낮은 쪽에 전자를 먼저 채워주면 되겠죠. 두 개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채워주게 되고 그 다음에는 채울 게 없죠. 궤도함수는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여기가 불안정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요 파트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전자가 채워진 것 중에서 가장 높은 놈이 뭐가 되나? 여기가 호모가 되는 거죠. 호모가 되고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낮은 궤도 함수가 뭐가 되나? 루모가 되겠죠. 여기가 루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언뜻 봤을 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에 필요한 에너지는 요만큼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에 필요한 에너지는 요만큼이 되겠죠. 우리가 171나노메타 그 다음에 217나노메타 하면 이게 더 커 보이죠. 숫자는 크기는데 실제적으로 에너지 계산해 보게 되면 이것이 164kcal가 되는 반면에 여기서는 뭐가 되나 129kcal 즉 이중결합 한 개 차이인데 적어도 뭐가 되나요? 30kcal per mol 정도의 에너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결합 숫자가 많으면은 낮은 에너지만 주더라도 전기가 일어나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은 우리가 구조에서 본다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피궤도함수의 전자가 그죠? 이와 같은 전자가 4개가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그 4개의 전자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psi 1 스테이트에 가장 에너지가 낮으니까 2개, 그 다음에 psi 2 스테이트에 전자가 2개가 있는 것이고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나 이 부분이 호모다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루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UV 레디에이션을 해주게 되면은 이 레디에이션을 빛을 쪼여주게 되면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요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나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원래 2개가 있던 것이 이와 같은 게는 일렉트론이 뭐가 됐나요? 여기가 이렇게 트랜지션이 된 거죠. 뭐에 의해서 UV를 쪼아줬을 때. 그럼 UV는 뭐가 되나요?
전자전이를 해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뭐가 되나 결합을 깰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니라는 거죠. 결합을. 그 다음에 적에서는 어떤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나. 이 결합을 늘어뜨렸다가 줄여들였다가 아니면은 밴딩을 약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전자를 옮길 수 있는 에너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UV 스펙트로스코피에서 UV를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은 전자절인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것이고 전자전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에너지가 여러 가지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 중에서 뭐가 되나요? 전자기 복사선 중에서 유일하게 UV의 울트라 바이올렛에 해당하는 전자기 복사선이 뭐가 되나? 전자의 이동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와 같은 UV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 이와 같은 반응들이 자 우선 여기에서 볼까요? 이와 같은 반응.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중결합이 두 개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이엔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을 다이NO 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냥 이중결합이 두 개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겠나요? 다이NO 파일은 여기에서 파일은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like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이애노 파일은 뭐냐면 다이앤을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이앤을 좋아해. 그렇게 이거 열을 가해주든지 빛을 쪼여주게 되면은 특별히 이런 경우에서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뭐였나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탄소가 이번에는 하나, 둘, 두 개의 탄소가 이중결합을 한 개, 두 개씩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한 개가 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꼬리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 뭐가 되나요? 이것이 디엘스홀드 반응이죠. 디엘스홀드 반응 유기화학 뒷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하게 됐죠. 상당히 좋은 반응이죠. 왜? 그냥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화합물들을 다른 이중결합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6가지 고리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다는 아니죠. 그 다음에 고리 화합물이 만들어지면서 또 뭐가 되나요? 스티로케미스트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스티로케미스트리를 조정해 줄 수 있죠. 또 그것만 되나요? 엑소냐 아니면은 그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디엘스홀드 반응은 상당히 중요한 반응입니다. 근데 이 디엘스홀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와 같은 디엘스홀드 반응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가 반응이 일어나겠나요? 이 두 가지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여기에 루모를 반응을 시켜 봅시다. 이 루모를 반응시켜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파란 거, 그 다음에 여기가 파란 거, 여기가 파란 거, 그 다음에 여기가 됐네요. 됐죠? 여기가 파란 거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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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요 루모하고 이쪽에 있는 루모하고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뭐가 되나? 요 루모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 거, 여기에 파란 거, 여기는 그린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은 이 다이앤과 이중결합이 다이앤 파일이 반응하는 것을 조금 더 들어가서 이번에는 다이앤의 루모가 그 다음에 다이앤 파일의 루모하고 반응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는 이게 반응이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P교도함수와 P교도함수가 이렇게 만나면은 시그마 결합이 가능하죠. 시그마 S교도함수하고 S교도함수 이렇게 만나면 시그마 교도함수가 가능하죠. 파이 시그마 결합이 P교도함수하고 P교도함수가 옆으로 만나면은 뭐가 되나? 이렇게 만나면은 파이 결합이 가능하지만은 이렇게 옆으로 만나게 되면은 같이 만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결합이 되는데 여기는 뭐가 되나요? 여기는 결합이 일어날 수가 없죠. 결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앤의 루모하고 그 다음에 다이앤 파일의 루모하고는 반응을 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지?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뭘 하나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여기가 지금 뭐였죠? 루머죠. 다이앤의 루머하고 이번에는 다이앤의 루머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게 같은 방향이니까 요거하고 뭐 색깔은 바뀌어도 됩니다. 이게 같은 행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준다면은 지금 요것은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큰 의미가 없고 돌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요 의미는 요것과 요것이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고 요것과 요것이 서로 반대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같이 있게 되었을 때에 요것은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이렇게 가능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이게 가능하죠. 이게 가능하죠. 그럼 뭐가 되나? 여기에서 시그마 결합이 생성이 됐죠. 어떤 시그마 결합이 생성이 되고 여기는 시그마 결합이 생성이 되고 남아있는 것은 뭐가 되나요? 남아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나요? 여기에서 이와 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죠. 자, 이번에는 결과적으로는 이번에는 우리가 다이앤의 호모를 가지고 반응을 시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앤의 호모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시켜보게 되면은 다이앤의 호모와 그 다음에 다이앤 파일의 호모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 하나는 반응이 되는데 그 나머지는 하나가 반응이 안 돼요. 그런데 다이앤의 뭐가 되나? 다이앤의 호모하고 그 다음에 다이앤 파일의 루모하고를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똑같은 이런 상황으로 됩니다. 그럼 뭐가 되나? 우리가 디엘스 올드 반응은 다이앤과 다이앤 파일을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6멤버드 링이 생성이 되고 이중결합의 하나가 그 안에서 만들어진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뭐가 되나요? 디엘스 올드 반응은 뭐가 되나? 다이앤의 호모와 그 다음에 다이앤 파일의 루모가 만나든지 아니면은 뭐가 되나요? 다이앤의 루모와 다이앤 파일의 호모가 만났을 때에 반응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이 반응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지죠. 여기가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지고 여기가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뭐가 되나요? 여기는 이미 여기에 요 두 개가 만나가지고 뭐가 되나? 파이 결합.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되나? 여기에서 시그마 결합이 이것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파이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 뭐가 되나? 디엘솔드 반응이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바르게 되겠죠. 어쨌든 왜 이것을 설명을 해주는가 하면은 호모 루모가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에서 에너지 레벨을 나누어 주는데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전자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화학 반응을 하는 데 있어도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와 같은 이제 UV를 가지고 측정을 해 화합물을 이제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의 용액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되겠죠. 용액으로 이렇게 만들어 넣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용액은 우리가 거기에 이중결합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는 용매를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셀이 있을 때에 요 셀의 영향을 또 받아서도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대개 이제 이와 같은 셀은 퀄츠로 석영, 그죠? 퀄츠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셀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화합물이 고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뭐가 되나 그것을 액체 상태로 만들어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나 용매에 녹여야 되겠죠. 용매는 이중결합이 숫자가 많이 있으면 그것도 곤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중결합이 전혀 없는, 그죠? UV에 디텍션이 되지 않는 용매들을 사용을 해준다든지 꼭 하더라도 그것은 뺄 수 있는 게 필요해 주게 되겠죠. 그런 것을 여기서는 해놔놓고 그 다음 여기다 뭐가 되나요? 여기다가 결과적으로는 빛을 쪼여주게 됩니다. 빛을 쪼여주게 됐을 때에 그 다음에 그 빛이 여기를 통과를 하게 되죠. 여기를 통과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가 통과되면서 뭐가 되나 여기에 들어오는 빛을 여기에서 이중결합에 있는 화합물이 있다면 뭐가 되나 흡수를 하게 되겠죠. 흡수를 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흡수를 하고 나머지 빛은 다시 통과를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들어오는 빛의 세기하고 나가는 빛의 세기가 같을 수도 있죠. 아무런 여기에서 흡수를 안 할 때는 같을 수가 있게 되지만은 여기에서 들어오는 빛을 여기서 우리가 흡수를 했다면은 흡수한 만큼은 여기서 나가는 빛은 세기가 감소를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만큼 감소가 되는가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들어오는 여기에 빛의 세기하고 나가는 빛의 세기를 마이너스 로그 값을 해줬을 때에 이 값이 결과적으로는 흑강도가 된다. absorption ability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흑강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식으로 나타내 주게 되면은 여기서는 요 셀의 길이가 L이 됩니다. 셀의 길이가 L.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셀 안에 있는 화합물의 농도가 C.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개수가 하나 붙죠. 그래서 몰 흑감 해수가 입실론이 해가지고 입실론 LC를 해준 값이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들어온 빛과 나가는 빛의 차이를 해준 값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 이와 같은 흑강도로 나타내 준다. 그 다음에 이 흑강도는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 요 결과적으로는 화학중의 농도가 많으면은 높아지게 되겠죠. 농도가 적으면은 낮아지게 돼. 그래서 흑강도와 그 다음에 화학중의 농도는 뭐가 되나? 비례하는 상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을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어쩌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요 값들은 입실론 형태, 그 다음에 랭스가 되죠. 길이, 셀의 길이, 그 다음에 용액의 농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가 있고 조금 전에 봤던 요 식이 되겠죠. 그것은 요 A를 업스본스라든지
absorption ability, 이게 흡강도가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I0,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농도,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엡실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하면은 우리가 이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은 트랜스미턴스, 이게 투과도가 BT 투과도가 됩니다. 투과도는 요것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요 투과도 퍼센트는 결과적으로 요것을 100에다가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흡강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흡강도를 나타내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 길이가 요런 상태일 때에, 그 다음에 트랜스미턴스가 투과도가 100% 퍼센트 투과도가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길이가 요와 같은 형태로 점점 늘어날수록 그 다음에 투과도는 적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쪽으로 투과도가 적어질수록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흡강도는 커지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만들어 보게 되면은 화합물의 농도하고 흡강도 사이는 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셀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투과도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셀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흡강도는 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가 되나 비례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UV 기기가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거죠. UV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UV를 사용했을 때에 기기 장치가 필요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는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단색화 장치가. 왜냐하면은 왜 이와 같은 램프는 우리가 뭐 UV 램프를 이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뭐 소듐 램프라든지 tungsten 램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램프가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도 그 램프에서는 여러 가지 소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를 찾아내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모노크로메이터가 필요해 주게 되는 것이고, 모노크로메이터를 만들어 준 다음에는 뭐가 되나, 우리가 여기에서 샘플을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샘플을 집어넣어 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들어가는 비트의 세기하고 나오는 비트의 세기, 그 다음에 화학적인 농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뭐가 되나 디텍션이 되겠죠. 아주 적은 차이가 되겠죠. 아까 지난 우리가 NMR 상에서는 100만 분의 1 차이가, 그죠? 100만 분의 1 차이도 더 나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을 차이를 이렇게 분리를 해내야 되니까 그 디텍터를 뭘 해줘야 되나? 앰플리파이어, 정폭을 시켜줘야 되겠죠. 정폭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결과를 우리가 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UV 스펙트로스코피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면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샘플을. 아까 우리가 샘플을 어디에다 녹였나요? 용매에다 녹였죠. 용매에다 녹였기 때문에 용매에서 나오는 것은 저해시킬 필요가 있게 되죠. 용매에서 어떤 피크들이 뭐가 되나요? 샘플에서 나오는 피크하고 혼돈이 되면 곤란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나? 이번에는 이것을 이와 같은 다이오드 어레이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양을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이번에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시료를 여기를 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나? 아까 용매가 영향을 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용매가 하나
용매만 들어가지고 있는 요 셀에 용매만 들어가지고 있고 요 셀에는 용매하고 그다음에 뭐가 되나 샘플이 들어가지고 있는 것을 두 개를 해보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정도의 정보를 여기서는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D2 램프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텅스텐 램프 그 다음에 여기를 필터를 해줘야 되죠. 모노크로메이트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빛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요 빛을 뭐가 되나요? 여기서 요대로 통과시키면 끝이죠. 그런데 요 빛을 한 번 더 거울로 반사를 시켜줍니다. 반사를 시켜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나는 용매만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용매에다가 뭘 하나 요 셀에는 시료를 넣어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뭐가 되나 여기도 들어가는 빛의 색이 나오는 빛의 색이 여기에 있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빛의 색이 나오는 빛의 색에 의해서 뭐가 되나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빼줘 버리게 되면은 순수하게 용매에 의해서 혼돈되는 건 없이 우리가 원하는 시료에 의해서만 이와 같은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필요해 주게 되겠죠. 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복잡한 기기를 사용하지만 그전에는 진짜 뭐가 되나요? 아주 간단한 그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활용할 수는 있게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 UV 비지블 스펙트로 포토메터에 관해서 아니면은 이와 같은 레퍼런스하고 그 다음에 샘플 빔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유튜브 주소를 활용을 하면은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요것을 뭘 하는가 하면은 카피를 해서 그 다음에 유튜브 주소에다 넣고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뭔가 하면은 싱가포르 대학입니다.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그죠?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Department of Chemistry, 그죠? 예, 그 화학과에서 제작한 UV 비지블 스펙트로포토메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활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찾은 것은 한 두 가지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유용하다 싶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를 해주고 반드시 요 것을 카피를 해가지고 요 주소니까 카피를 해서 그 다음에 유튜브를 시청을 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지금보다도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보면서 참고를 해서 보면서 정확하게 UV 스펙트럼을 이렇게 찍는구나 이런 행태로 작동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런 행태로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 이렇게 통해서 뭐가 되나 우리가 이중결합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시간이 좀 요거는 좀 길고 요거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니까 꼭 유튜브를 활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화합물에 대한 스펙트럼을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선 뭘 찍었는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벤조익 애시드 화합물을 UV 스펙트럼을 찍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UV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에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몰 흑광객수에 이게 너무 크니까 그죠? 너무 크니까 단위를 로그를 붙여주게 되면은 단위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죠. 로그 엡실론 값하고 그 다음에 웨이브랭스 이게 파장을 관계로 해서 스펙트럼을 얻으면은 스펙트럼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봉우리들이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봉우리들이 우리가 그 화합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봉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가지고 요 230이죠. 230을 우리가 요 파장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230에 나오는 파장이 가장 높다. 요 위치죠.
230에서 나오는 파장이 가장 높다 해서 람다 맥스를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람다 맥스가 230 나노미터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에 여기에서 로그 입실론 값은 요렇게 요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을 로그로 붙여주게 되면은 한 4.2 정도가 되죠. 요 값이 되겠죠. 한 4.2가 되는 요 값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 높이가 그죠? 그 다음에 파장이 어느 파장에서 가장 맥시멈이 되는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200에서 400 사이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요? 우리가 벤조익 애시드라는 화합물을 모른다 치더라도 그냥 벤조익 애시드를 찍었으면은 이와 같은 우리가 스펙트럼을 얻었다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가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찍었다면은 뭐가 되나요? 반드시 뭐가 되나? 요 200에서 400 사이에서 스펙트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람다 맥스가 벤젠에서 가장 특징이라면은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뭐가 있나? 카르보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더 작은 피크들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해를 해주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 스펙트럼 상에서 해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벤조익 애시드가 람다 맥스가 230이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벤조익 애시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측정을 해보면은 그때 반드시 뭐가 되나요? 람다 맥스가 가장 230에서 나와야 올바른 화합물이다. 맞는 화합물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230에서 안 나오고 만약에 뭐 400에서 나온다. 아니면 안 나온다 하면은 뭐가 되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벤조익 애시드라고 주장하는 그 물질이 실제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또 분석하고 확인하는데 활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솔번트를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레퍼런스 셀을 만들어주는지요. 그러면은 레퍼런스 셀에서 나오는 것만큼은 빼줘버리면은 솔번트는 아무런 문제는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지만은 솔번트 컷오프 값을 우리가 보면은 아스나이트리라든지 클로로폼이라든지 여기서 보면 클로로폼 같은 경우는 뭐가 되나 240에서 나옵니다. 240에서 나오니까 혼돈하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아예 그 레퍼런스 셀을 이용해 가지고 없애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피크는 빼주면은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뭐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개 한 205, 그다음 많이 나오면 210까지는 나오는데 그렇게 이런 것들은 대개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콘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다면은 요 이상에서 나오게 되니까 뭐 솔번트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레퍼런스 셀을 이용해서 아예 컷오프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솔번트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대개 이제 N에서 대개 뭘 다 가지고 있나 여기에 비공유전자상을 가지고 있죠. 그죠? 여기에서 CLS도 비공유전자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들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들이 람다 맥스에서 나타내줄 수는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큰 그 피크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솔번트에서도 그러니까 솔번트는 어떻게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솔번트를 이용을 해주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아이소옥테인 화합물은 뭐가 되나? 휘발유의 주성분이 되는 거죠. 휘발유를 할 때에 휘발유를 빨리 태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이소옥테인 화합물을 많이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탄가를 높인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화합물을 가지고 그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피크입니다. 요와 같은 요 피크들이 이게 전체적인 패턴이 이렇게 되는데 에탄올 가지고 해주게 되면은 에탄올에서 아까 뭐였나요? 남본딩 오비탈에서 그 다음에 파이 스타로 가는 전이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 하더라도
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안을 해주게 되면은 아이소옥텐은 정확하게 이 물질이 아이소옥텐이다 아니다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왜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중결합이 많을 때에 여기에서 크로모폰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하면 발색단이면 색을 내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화합물에 있어서 그 다음에 색을 낼 수 있는 원자 또는 그룹, 이게 뭐 되게 여기서는 그룹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당근 주스를 먹었을 때에 딱 먹으면 좋기도 하지만 뭐가 되나, 색깔은 당근 주스가 다 동일하죠. 동일해. 주황색이죠.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이게 하나의 발색단이 되겠죠. 발색단인데 요 그룹이 파랗게 칠한 요 그룹이 있기 때문에 색깔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파랗게 칠한 요 그룹 안에 보게 되면 이중결합의 수를 세어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되네. 11개가 되죠. 우리가 토마토 주스를 먹어. 토마토 주스 또 색깔하고 이거 색깔로 다르죠. 다르죠. 여기는 이중결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인데 11개죠. 여기도 11개, 여기도 11개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되나? 또 이중결합이 더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1개라면 11개만 있다면은 이 색깔하고 비슷한 색깔이 되겠죠. 그런데 또 이중결합이 여기에 떨어져 있지만은 더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중결합이 11개가 초안이 돼가지고 여기는 지금 11개하고 2개하고 그죠? 13개나 되죠. 라이코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숫자가 많으면은 200에서 400 나노메타를 넘어서죠. 그래서 400에서 한 500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 400에서 800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비지블 영역에서 이미 들어와 버리고 우리가 UV를 안 통하더라도 우리 눈으로 이거는 토마토 주스네, 이거는 뭐가 되나요? 당근 주스네,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당근 주스를 먹으면 왜 좋을까요? 당근 주스를 먹으면 맛이 좋나요? 맛이 좋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당근 주스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나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당근 주스가 들어가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정확하게 뭘 하나요? 여기를 잘라줍니다.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중에서 이중결합을 잘라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중결합을 잘라주는데 알데하이드를 만드는 알코올,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그죠? 그러면 알코올을 여기서 잘라주는데 이중결합이 여기에 자를까 고민하지 않고 정확하게 여기를 잘라주게 됩니다. 여기를 잘라주게 돼요. 그럼 여기에 뭐가 되나요? 여기를 잘라주게 되면서 여기가 끊어지게 되죠. 그럼 뭐가 이중결합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죠. 그 다음 여기가 CH2OH로 됩니다. 그게 뭐가 되나? 바이타민 A를만. 바이타민 A. 그죠? 바이타민 A를 만들고, 바이타민 A는 나중에 옥시데이션이 돼가지고 레티날이 되고, 그 다음에 옵신하고 만나가지고 로놉신이 되면서 뭐가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눈에 자극을 줘가지고 우리가 아주 극장에 들어갔을 때에 옆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대충은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빛분자들이 들어와서 할 때에 반응을 해주게 됩니다.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와 같은 당근 주스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눈에 작용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또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이 딱 반으로 잘랐을 때, 여기가 딱 잘랐을 때의 바이타민 A는 여러분들이 혹시 여학생들이 화장품으로 많이 쓰는 레티놀 화장품 들어봤죠? 뭐가 되나? 주름 개선, 엔티에이징 하는데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속에서 당근 주스를 많이 먹게 되면은 그런데 화장품을 안 발라도 되는 거죠. 화장품 바른다고 어느 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선전하는 거 보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다면 그 선전이 맞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바를 수도 있고 우리가 먹어도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엔티에이징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와 같은 그 화합물들이 어떤 일렉트론 트랜지션이 어떻게 전자전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개 한 메테인 같은 경우에서는 125나노미터 UV를 확인하기 어렵죠. UV는 200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에테인, 그 다음에 135나노미터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알케인 화합물은 UV로 디텍션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 트랜지션은 에너지가 매우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는 뭐가 되나? UV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알코올 화합물이라든지 이스라든지 아민이라든지 설프라든지 이는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나요? 비공유전자성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이 되죠. 비공유전자성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이 N에서 그 다음에 시그마 스타로 가능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흡수가 일어나는 것이 그 다음에 150에서 대개 한 250까지니까 어느 정도는 이와 같은 것들이 뭐가 되나요? 피크상에서 나타나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가 되나요? 지금 몰 흑광객수도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죠. 낮지만은 이와 같은 정도로. 아까 우리가 뭐였나요? 15,000 뭐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은 적지만은 어느 정도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대개 이제 이와 같은 N에서 난본딩에서 그 다음에 시그마 스타로 일렉트론이 전환이 되는 것은 비공유전자성 때문이니까 할로젠이라든지 나이트로젠이라든지 옥시젠이라든지 설프라든지 그 다음에 알코올, 이스, 아민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이와 같은 트랜지션 스테이트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알킨하고 알카인 계를 가지고는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고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되나요? 대개 파이파이 전이가 일어나겠죠. 파이에서 파이스타 일렉트론 트랜지션이 일어나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중결합만 있을 때 한 175나노미터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중결합 한 개 가지고는 UV상에서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알카인도 결합의 한 개인 경우에 있어서는 170나노미터에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르보닐 화합물은 하나는 파이에서 파이스타 트랜지션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또 뭐가 되나? 난본딩 오비탈에서 파이스타까지의 트랜지션이 가능해 주게 되죠. 그래서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게 뭐 같은 카르보닐에 따라서 대개 한 200에서 70 나노미터가 되니까 카르보닐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은 대개 뭐가 되나? UV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디텍션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특별하게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대개 이게 한 280에서 290 나노미터 사이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지금 파이에서 파이스타는 한 180 나노미터에서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카르보닐 그룹은 그래가지고는 UV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좀 해줄 수 있지 않나. 근데 특히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알코올 화합물인 경우에, 그 다음에 이스 화합물인 경우에, 아민 계통의 화합물인 경우에, 사이올 계통의 화합물인 경우에
아니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와 같은 아조 그룹이 있는 경우에 NN 그룹이 있는 경우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뭐가 되나요? N에서 파이스타까지가 되는데 람다 맥스가 한 대개 한 34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와 같은 키톤 같은 경우에 카르보닐 같은 경우에 한 대개 한 N에서 파이스타가 한 280,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인 경우에 지금 N에서 파이스타까지가 한 290, 그 다음에 나이트로 그룹인 경우에 N에서 파이스타가 한 270 정도에서 흡수 피크를 나타나 주게 되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그룹들이 어느 만큼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동이 가능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베스트 크로믹 시프트라고 하는 그 다음에 레드 시프트, 그 다음에 블루 시프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힙스 크로믹 시프트 아니면 베스트 크로믹 시프트라고 나타내 주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장파장 이동이 파장이 더 넓은 쪽으로, 파장이 더 큰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요 경우는 뭐가 되나요? 스펙트럼상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장파장 이동이라고 그러고, 스펙트럼상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단파장 이동, 힙소크로믹 시프트 아니면 블루 시프트라고 해주게 되겠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장파장 이동, 즉 베스크로믹 시프트 아니면 레드 시프트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크로믹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스펙트럼의 피크가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히포크로믹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스펙트럼의 높이가, 맥시멈 그 스펙트럼의 높이가 더 낮아지는 그런 효과들을 우리가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장파장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단파장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인텐시티가 증가를 하든지 감소해 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에너지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하는 그 에너지 트랜지션에 일어나는 예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한 5가지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N에서 그 다음에 파이스타까지는 카르보닐 화합물, N에서 시그마스타까지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비공유전자상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파이에서 파이스타까지가 이와 같은 알케인 화합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카인 화합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르보닐이라든지 아조 화합물들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에서 파이스타가 또 해당되는 것은 카르보닐 화합물이 되는 것이고, 시그마에서 시그마스타까지가 알케인 화합물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UV에서 확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와 같은 에너지 레벨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보면은 시그마에서 뭐가 되나요? 시그마 스타까지는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뭐가 되나? UV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서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하기가 어렵구나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때에서 우리가 그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것들, 트랜지션이 일어났을 때에 맥시멈 피크가 람다 맥스라든지, 그 다음에 엡실론 맥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엡실론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 값이 아니라 이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값이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 전이별로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아크릴레인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와 같은 아크릴로인이 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구조가 있을 때 지금 우리가 UV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요 스펙트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펙트럼이 되겠죠. 대개 파이에서 파이스타로 전이되는 것이다가 대개 이제 210 정도에서 볼 수가 있고, 210 정도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N에서 파이스타로 되는 것은 한 315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나? 아크릴로인을 가지고 우리가 UV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는 적어도 몇 개, 여기에 해당되는 흡수피크 하나, 여기에 해당되는 흡수피크가 두 개가 어느 정도 가다가 두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은 여기에서는 1,3 부타다이엔, 그 다음에 1,3,5 헥사다이엔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지금 하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1, 2, 3 되죠. 여기 잘못됐네, 그죠? 되고 여기가 4 되고, 그래서 1번과 그 다음에 3번 위치에 뭐가 되나요? 1번과 3번 위치에 다이앤이 있고 전체적으로 4개짜리다. 그래서 1,3 부타 다이앤이 되죠. 그럼 부타 다이앤이 됐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는 뭐냐면은 요거죠. 이와 같이 됐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똑같은 파이파이 트랜지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파이파이 트랜지션을 해주게 되지만은 이와 같은 형태에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요 파이파이 트랜지션은 여기서 217에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중결합이 하나가 더 있죠. 258. 그럼 적어도 뭐가 되나? 지금 200, 여기서 20, 그 다음에 여기서 260 해주게 되면은 30에서 40 나노미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벤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가 되나요? 벤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은 벤전 안에 지금 그게 뭐 우리가 디로컬라이즈도 돼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파이파이가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 200에서 나타나는 거, 되게 한 255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의 스펙트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우리가 컨주게이션 이펙트가 이제 무엇이냐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결합과 이중결합이 연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중결합과 이중결합이 계속해서 연속됐을 때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와 같은 화합물이죠. 이와 같은 화합물에 자 여기에 이중결합이 여기에 N개가 있습니다. 자 N개가 있을 때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이 3개가 있을 때예요. 3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요 C번은 뭐냐면은 N 값이 요게 이중결합이 3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3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중결합이 5개가 있어요. 이중결합이 더 늘어나죠. 그럼 뭐가 되나? 지금 일어나는 패턴은 거의 비슷하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패턴은 비슷하는데 전체적으로 뭐가 되나?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이중결합이 많아지게 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게 되죠. 아까 이야기했던 뭐가 되나요? 장파장 이동이 되겠죠. 레드 시프트가 일어나주는, 그러니까 이중결합의 수에 따라서 나타나는 패턴은 동일하지만은 이중결합의 수에 따라서 여기서 뭐가 되나?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느 만큼 컨주게이션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요는 장파장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그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에 컨주게이션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자, 에틸렌 같은 경우에 이중결합이 1개입니다. 175.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2개죠. 217. 이중결합이 3개죠. 258.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중결합의 숫자에 따라서 뭐가 되나 장파장 이동으로 파장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블 본드가 11개가 있는 베타캐로틴은 뭐가 되나 465 나노메타 뭐가 되나요? 400에서부터 200에서부터 400 나노메타까지는 UV 영역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400 나노메타에서 800만 원대까지는 비지블 영역이죠.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은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은 11가지 되기 때문에 465 나노메타가 되니까 뭐가 되나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UV로서도 뭐 확인은 가능하겠죠. 하지만은 뭐가 되나 우리 눈으로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톤 같은 경우에, 아세톤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용매를 쓰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는 파이파이 카르보닐이 들어가지고 있죠. 파이파이가 189, 그 다음에 남본딩에서 파이스타까지가 한 280 나노메타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요런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213 되게 320 정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화합물은 어느 정도 뭐가 되나 예측이 가능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